백설공주 이야기를 아십니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왕비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거울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지? 어느 날 거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다른 존재가 나타났단다. 그 대답은 이유도 사명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여기 전 세계에 단 하나의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지? 그러던 어느 날 욕심 많은 왕비를 끝내 독사과까지 만들었던 것처럼 냉정하고 감정 없는 거울 같은 보고서 하나가 말합니다. 아니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당신들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97년이라는 숫자가 그 나라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독사과 따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숨통이 조여지는 나라의 칼이 무슨 소용입니까?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요. 저는 마이클 스톤, 기다리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요. 숨이 끊어져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눈을 떴습니다. 제 직함은 글로벌 전략기획실 차장이었습니다. 임원은 아니었죠. 하지만 임원들이 읽는 문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한 줄이 수십 개 국가의 시장 운명을 바꿨고 수억 명의 선택지를 지웠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결정이 가능하도록 세상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시장은 사실상 끝났죠.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어딜 봐도 우리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하나둘 사라졌죠. 흡수되거나 포기하거나 파산하거나. 우리는 그걸 폭력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리라고 불렀죠. 세상에는 단 하나의 표준만 남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시장은 혼란을 싫어하고 사람들은 선택지가 줄어들수록 편해지니까요. 그게 모두에게 이롭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돌았죠. 우리는 아직 유일한가? 이건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죠. 유일하지 않다는 건 이미 패배가 시작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매주 올라오는 글로벌 점유율 보고서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로컬 워드 프로그램.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죠. 작은 시장이니까요. 그런데 분기가 지나고 반기가 지나도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직접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좀 불편했습니다. 시장 규모에 비해 완성도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기능 하나하나가 정교했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사용자들의 충성도였습니다. 우리 제품이 더 싸고 더 범용적인데도 갈아타지 않았습니다. 위협이라고 느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불편했죠. 완성된 세계 지도에 지워지지 않는 점 하나가 찍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죠. 이 프로그램은 크지 않다. 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쟁사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를 처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격은 필요 없다. 제거도 필요 없다. 기다리면 된다. 그 나라의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거다. 자본은 약자를 먼저 조이니까. 그럼 그때 우리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정말 왔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외환위기. 뉴스를 본 순간 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동정하지도 않았죠. 솔직히 말할까요? 역시 하늘은 우리 편이구나.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세상이 그 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뿐이니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그저 보고서 구석에 적힌 예외 항목에 불과했죠. 신경은 쓰이지만 당장 손댈 방법이 없는 그런 불편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지금이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저는 매일 아침 그 나라의 지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업 부도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금 흐름이 어디서 막혔는지, 숫자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름이 마침내 올라왔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유동성 위기, 부도 가능성 있음. 우리는 손을 내미는 척하면서 정리시키기로 했죠. 보기엔 칼이 아니었겠죠. 계약서였습니다. 투자, 전략적 제휴, 파트너십. 포장은 그럴듯했고 얼굴은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위기에 빠진 기업에게 손 내미는 글로벌 대기업이라니 아름다운 그림이었죠. 그리고 조건의 본질은 단 하나였습니다. 국산 워드 프로그램을 끝낼 것, 개발을 중단하고 한국의 기존 제품은 단계적으로 종료한 뒤 우리 표준으로 완전히 통합하라는 거였죠. 회사는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지킬 수 있었죠. 단 그들이 만들어 온 프로그램은 죽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자본이 마르고 선택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누가 이 손을 뿌리치겠습니까? 살고 싶으면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정부를 계산했고 기업을 계산했고 자본의 흐름까지 계산했습니다. 모든 숫자가 우리 편이었고 남은 건 서명뿐이라고 확신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빠뜨린 항목이 하나 있었다는 걸요. 한국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사용자는 분석했지만 국민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소비자와 국민이 뭐가 다릅니까? 지갑을 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제휴 소식이 외부로 새어나갔습니다. 한글이 사라진다. 국산 프로그램이 끝난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여론이 뭘 바꾸겠습니까? 계약은 기업이 하는 거고 서명은 대표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결국 돈 앞에서는 조용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예상했던 건 동정이었습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어쩔 수 없다. 그런 체념 섞인 한숨들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리는데 워드 프로그램 하나 지키자고 나설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하지도 않았죠. 대신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터져 나오는 분노였죠. 시위라도 하면 이해가 됐을 겁니다. 거리에 나와서 구호 외치고 뉴스에 얼굴 나오고 그런 식이면 우리도 대응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품 구매 운동, 한글 프로그램을 사자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돈 모아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싶으니까 사겠다는 거였죠. 처음엔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아니 프로그램을 사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회사가 수백억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몇만 원짜리 프로그램 몇 개 판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사고, 단체가 사고, 기업이 사고, 기관이 샀습니다. 예약 구매가 밀려들었고 대량 주문이 터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질 않았죠.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 숫자를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숫자는 맞았습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요.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소비가 줄어야 정상입니다. 지갑이 닫혀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 오히려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한테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사면서요. 젠장! 이건 계산에 없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었지 마음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매출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회사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동한 사람들이 잠깐 지갑을 연 거라고, 곧 현실로 돌아올 거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흐름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졌죠.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여유로웠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서명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표정들이 굳어갔습니다. 숫자가 우리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글과 컴퓨터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을 다시 논의하고 싶다고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내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죽어가던 쪽이 갑자기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내부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조건을 조금 양보할까? 시간을 더 줄까?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파트너십도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끝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상대가 살아나버리면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론도 문제였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서로 올라왔는데 읽으면서 불편해졌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산 프로그램을 죽이려 한다. 우리 기술을 지켜야 한다. 구매운동에 동참하자.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문제처럼 프레이밍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한 그림이 아니었죠. 이미지 리스크가 급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경제 위기에 빠진 나라의 토종 기업을 집어삼키려 한다. 이런 이미지가 굳어지면 한국뿐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였으니까요. 한 나라에서 악당이 되면 그 그림자가 다른 나라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략 재검토 필요.
기존 계획대로 진행 시 리스크 증가 예상.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지만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문장이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계산했지만 그 시장을 움직이는 마음은 계산하지 못했다는 걸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물러서야 했습니다. 물러선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밀려난 거였죠. 기존에 준비했던 제 휴화는 그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건을 바꿔보려 했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더 이상 우리 손이 필요한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내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철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꺼내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한국 시장 하나 때문에 글로벌 이미지를 깎아먹을 순 없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죠.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 건가? 아직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후퇴라고 불렀죠. 지금은 물러나지만 기회는 또 온다.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후퇴가 아니라 패배라는 걸요. 한글과 컴퓨터는 살아남았습니다. 국민들이 쏟아부은 돈으로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넘겼고 경영 구조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발을 계속한다. 프로그램을 접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였던 완전 종료 시나리오는 공식적으로 폐기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이 왔습니다. 한글 8.15 출시. 처음엔 그냥 버전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설명해줬죠. 8.15는 8월 15일이다. 광복절이다. 한국이 일본에서 독립한 날이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그냥 프로그램 출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는 지켜냈다. 우리는 독립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상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 앞에서 우리의 모든 전략은 무력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목표 미달성, 사유, 시장 변수 대응 실패. 제가 쓴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마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워드 프로그램 하나를 끝내지 못하고 물러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한국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프로젝트가 없었던 것처럼요. 회의에서도 복도에서도 한글과 컴퓨터라는 이름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저였으니까 가능하면 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고 분기가 지나고 연도가 바뀌어도 그 일은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졌을까? 어디서 틀어졌을까? 저는 밤마다 그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조건이 우리 편이었는데 모든 숫자가 우리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왜 결과는 정반대였을까요? 기술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기능 면에서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표준에 더 가까웠죠. 자본력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기업이었고 상대는 부도 직전의 중소기업이었으니까요. 전략이 잘못됐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같은 전략으로 수십 개 나라에서 성공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실패했습니다. 똑같은 칼을 들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그 나라에서만 튕겨나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몇 년이 지나서야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 답이라기보다는 깨달음에 가까웠죠. 우리는 시장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전체를 상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기업이 받았고 조건을 제시하면 협상이 됐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결국은 경제 논리 안에서 움직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업 뒤에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은 워드 프로그램 하나를 그냥 소프트웨어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 글자를 담는 그릇으로 봤던 겁니다. 한글. 그게 뭔지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한글은 정체성이었고 자존심이었고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 글자를 담는 프로그램을 외국 기업에 넘길 수 없다는 감정. 그건 경제 논리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계산되지 않았죠. 저는 사용자를 분석하는 데는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모른 차에 덤벼든 대가를 우리는 톡톡히 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있었고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전략을 짜고 보고서를 쓰고 시장을 정리하는 일이요.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성공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은 표준이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성공들이 예전처럼 뿌듯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그 실패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사내 교육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입 전략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실패 사례 분석 파트에 제 이야기를 넣고 싶다고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 일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성공 사례는 많은데 제대로 된 실패 사례가 없어서 교육이 안 된다고요. 후배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요. 결국 수락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데 젊은 직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우리가 점령한 시장들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거의 모든 나라가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아시아의 작은 반도 하나가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이었죠. 그 옆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유일한 실패 사례. 저는 그 지도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우리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한국이라는 이름이 보고서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그리고 그 확신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젊은 직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메모를 했죠. 그런데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다고요? 결국 왜 진 겁니까? 기술도 앞서고 자본도 앞서고 전략도 검증된 건데 도대체 뭐가 부족했던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는 기업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프로그램은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 글자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대를 경제 논리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싸움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스크린의 빨간 점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애초에 불공정했습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때 질문했던 그 신입 직원이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한국은 임진왜란 때도 국민들이 집에 있는 괜히나 사부로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먼저 지켰던 사람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외환위기 때도 금융위기 때도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젊은 직원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그 자부심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그 순간 수십 년간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실패의 불쾌감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존경심이었습니다. 패배한 상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없었던 상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전략기획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보고서를 썼고 수많은 시장을 정리했습니다. 성공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제게 묻는 건 언제나 같은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왜 실패했습니까? 처음에는 그 질문이 싫었습니다. 수십 개 나라에서 성공했는데 왜 하필 그 하나를 물어보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를요. 우리 회사 역사상 유일한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번, 단 한 나라에서만 밀려났으니까요. 그게 전설이 된 겁니다. 사내 교육 자료에는 아직도 그 지도가 남아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뒤덮인 세계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 코리아. 신입 직원들은 그 지도를 보면서 배웁니다. 시장 분석만으로는 안 되는 싸움이 있다는 걸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변수가 있다는 걸요. 저는 가끔 그때 그 신입 직원의 말을 떠올립니다. 한국은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이 나라를 구했던 나라라고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라고요. 그 말이 처음에는 그저 젊은이의 자부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었죠. 우리는 모든 나라에서 이겼습니다. 단 하나, 한국을 제외하고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상대한 건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도 아니었죠. 국민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글자를 담는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갑을 연 사람들. 불쌍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산 사람들. 그 마음을 어떻게 숫자로 계산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략으로 이기겠습니까?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국산 프로그램은 회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지키는 것도 아니죠. 국민이 지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국민이 일어서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졌고, 그래서 그 패배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의 시장에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선택 앞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직도 사내 교육 자료에 빨간 점으로 남아있는 그 나라, 대한민국, 그곳에서의 실패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수업이었습니다.